김지훈은 21살이었습니다. 대학교 2학년을 마치고 군대에 가기로 결심했죠. 친구들은 모두 학사장교나 공익근무요원을 준비했지만 지훈은 다른 길을 택했어요. 삼촌처럼 되고 싶어. 지훈의 삼촌 김대호는 육군 중장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정복을 입고 집에 오는 삼촌의 모습이 멋있어 보였죠. 반듯한 자세, 단정한 말투,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존경하는 눈빛이 인상적이었어요. 지훈은 자원입대를 선택했습니다. ROTC나 다른 간편한 길도 있었지만 진짜 군인이 되려면 밑바닥부터 경험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훈련소 5주는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힘들긴 했지만 동기들과 함께 견뎌낼 만했죠. 오히려 체력이 늘고 정신력이 강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문제는 자대 배치 후였습니다. 17사단 보병대대에 배정받은 지훈은 처음엔 기대에 부풀어 있었어요. 드디어 진짜 군대 생활이 시작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첫날부터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야, 신병. 너 뭐야? 오중식 중사가 지훈을 불렀어요. 36살의 중사는 덩치도 크고 목소리도 거칠었죠. 지훈은 바로 차렷 자세를 취했습니다. 김지훈 이병입니다. 이병이 뭐 그렇게 똑바로 서 있어? 여기가 훈련소야? 주변 선임들이 웃었어요. 지훈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죠. 똑바로 서는 게 잘못된 건가요? 첫 주가 지나면서 지훈은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삼촌이 말하던 군대와는 너무 달랐거든요. 선임들은 이유 없이 화를 냈고 부사관들은 병사들을 함부로 대했어요. 야, 김지훈. 너 왜 그렇게 모범생처럼 굴어? 같은 분대 상병이 지훈에게 말했어요. 지훈은 그냥 규정대로 생활하려고 했을 뿐인데 그것조차 눈에 거슬린다는 거였죠. 밤에는 더 심했습니다. 오중식 중사가 생활관에 들어오면 분위기가 얼어붙었어요. 신병들 일어나. 한밤중에 불려나가 얼차려를 받았습니다. 팔굽혀펴기 100개, 앉았다 일어나기 200개. 이유는 항상 애매했어요. 군기가 빠졌다. 정신이 없다. 눈빛이 건방지다. 지훈은 참았습니다. 이것도 군대의 일부라고 생각했거든요. 삼촌도 이런 시절을 겪었을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얼차례는 폭행으로 바뀌었고 욕설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야, 김지훈. 너 뭔가 다르다고 생각하지? 오중식 중사가 지훈의 복부를 주먹으로 쳤어요. 갑작스러운 일격에 지훈은 바닥에 쓰러졌죠. 여기서는 다 똑같아. 내가 누구든 상관없어. 지훈은 바닥에 엎드린 채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복부에 심한 통증이 느껴졌어요. 이게 정말 군대인가요? 삼촌이 자랑스러워하던 그 군대가 이런 곳인가요? 동기 양현석이 조심스럽게 지훈을 부축했어요. 양현석도 무서워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도와주려고 했죠. 괜찮아?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몸의 상처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깊었거든요. 꿈꿔왔던 군대는 이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김대호 중장은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집무실에서 업무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벽시계가 오후 8시를 가리키고 있었죠. 어군단 군단장으로서의 하루 일과가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누나 김정임의 이름이 떠올랐죠. 김대호는 미소를 지으며 전화를 받았어요. 누나, 안녕하세요. 대호야. 바쁘지? 김정임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밝게 들렸습니다. 김대호는 의자에 등을 기대며 편안한 자세를 취했죠. 아니에요. 막 일 끝났어요. 무슨 일이세요? 그냥 안부 묻고 싶어서. 요즘 어때? 몸은 괜찮고?
형제간의 일상적인 안부 인사가 이어졌습니다. 김대호는 누나와의 통화 시간을 소중히 여겼어요. 군인이라는 직업 특성상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많지 않았거든요. 누나도 건강 챙기세요. 요즘 날씨가 쌀쌀해졌으니까. 고마워. 그런데 말이야. 김정임이 잠깐 멈췄다가 다시 말을 이었어요. 지훈이 군대 잘 갔어. 널 닮았나 봐. 순간 김대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펜을 들고 있던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죠. 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지훈이 말이야. 군대 갔잖아. 자원 입대했다고 하더라고. 삼촌 따라하나 봐. 김대호는 의자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누나, 지훈이가 언제 입대했다고요? 왜 그래? 한 달 전쯤. 아, 내가 말 안 했나? 미안해. 워낙 바쁘니까. 전화기 너머로 누나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대호는 책상 위의 달력을 급히 펼쳤어요. 어디 부대로 갔는지 아세요? 잠깐만, 어디였더라? 17사단인가? 맞아, 17사단이야. 김대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17사단은 자신이 관할하는 어군단 예하 부대였거든요. 바로 코앞에 있는 부대에 조카가 있었는데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죠. 누나, 지훈이 연락처 좀 알려주세요. 왜? 무슨 일 있어? 김정임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어요. 김대호는 진정하려고 애썼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안부나 물어보려고. 그래. 잠깐만. 잠시 후 김정임이 지훈의 연락처를 알려줬습니다. 김대호는 메모지에 번호를 적으면서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있었어요. 한 달 전이면 지금쯤 자대 적응 기간이겠군요. 누나, 지훈이 연락 자주 하나요? 처음엔 자주 했는데 요즘은 좀 덜해. 바쁘나 봐. 군대가 원래 그렇지 뭐. 김대호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보통 자대 배치 후에는 훈련소보다 외부 연락이 자유로워지는데 오히려 연락이 줄었다는 게 의외였어요. 그래요. 누나, 저 먼저 끊을게요. 할 일이 좀 있어서. 그래, 수고해. 전화를 끊은 김대호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조카가 자신의 관할 부대에 있다는 사실도 놀라웠지만 더 신경 쓰이는 건 다른 거였어요. 김대호는 즉시 참모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참모장입니까? 17사단 현황 파악 좀 해주세요. 무슨 특별한 일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냥 정기 점검 차원에서요. 내일 오전에 보고서 받을 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김대호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린 부대가 고요했어요. 하지만 김대호의 마음은 전혀 고요하지 않았죠. 왜 지훈이 입대 사실을 알리지 않았을까요? 평소 자신을 따르던 조카가 연락도 없이 군대에 간다는 게 이상했어요. 게다가 하필 자신의 관할 부대에 말이죠. 김대호는 책상 서랍을 열어 조카의 어릴 적 사진을 꺼냈습니다. 중학생 때 찍은 사진이었어요. 밝게 웃고 있는 지훈의 모습이 선명했죠. 그때는 삼촌처럼 멋진 군인이 될 거예요 라고 말하던 아이였는데 이제 정말 군인이 된 거였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불안한 기분이 드는 걸까요? 김대호는 내일 17사단 상황을 직접 확인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김대호 중장은 17사단으로 향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나선 비공식 순시였어요. 참모들도 의아해했지만 군단장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었죠. 검은색 승용차가 17사단 정문을 통과했습니다. 보초병들이 바로 차렷 자세로 경례를 했어요. 김대호는 차창을 내리고 가볍게 답례했죠. 사단장실에 도착하자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나 있었습니다.
급하게 준비한 티가 역력했어요. 사단장과 참모진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대기하고 있었죠. 편하게 하세요. 특별한 건 아니고 그냥 둘러보려고 왔어요. 김대호의 말에도 불구하고 분위기는 여전히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군단장의 갑작스러운 방문은 항상 부담스러운 일이었거든요. 부대 현황 브리핑은 생략하고 바로 현장을 보겠습니다. 보통의 순시와는 다른 패턴이었어요. 김대호는 의도적으로 예측 불가능한 동선을 택했습니다. 미리 준비된 코스가 아닌 실제 부대 생활을 보고 싶었거든요. 첫 번째로 향한 곳은 식당이었습니다. 점심 준비가 한창인 시간이었죠. 조리병들이 야채를 썰고 있었고 취사부사관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식사는 어때요? 맛있게 먹고 있나요? 몇몇 병사들에게 물어봤지만 대답은 뻔했습니다. 긴장한 표정으로 맛있습니다라고만 대답했죠. 진짜 속마음을 알기는 어려웠어요. 두 번째는 정비고였습니다. 차량 정비를 하고 있는 병사들을 둘러봤어요. 여기서도 별다른 문제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김대호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혹시 자신의 우려가 기우였나 싶었어요. 그런데 생활관 구역으로 향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저기 끝에 있는 생활관도 봐야겠어요. 김대호가 가리킨 곳은 구석진 건물이었습니다. 비교적 오래된 건물이라 다른 곳에 비해 관심이 덜했던 곳이죠. 사단장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거기는 신병들이 있는 곳이라 더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김대호의 단호한 목소리에 사단장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일행은 그 생활관으로 향했어요. 복도를 걸어가면서 김대호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다른 생활관에 비해 유독 조용했어요. 뭔가 부자연스러운 느낌이었죠. 생활관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김대호의 시선이 한 곳에 고정되었습니다. 구석에서 걸레질을 하고 있는 병사가 있었어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서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뒷모습이 익숙했습니다. 김대호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설마 싶어서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병사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았죠. 이름이 뭐예요? 병사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김대호는 충격을 받았어요. 바로 조카 김지훈이었거든요. 지훈의 얼굴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야윈 얼굴, 그리고 무엇보다 생기 없는 눈빛이 김대호를 놀라게 했어요. 예전의 밝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김지훈 이병입니다. 지훈은 삼촌을 알아봤지만 표정 변화가 없었어요. 오히려 더 경직된 것 같았습니다. 시선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죠. 김대호는 지훈의 팔을 자세히 봤습니다. 반팔 속으로 보라색 멍자국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였습니다. 팔에 그게 뭐예요? 지훈은 당황한 표정으로 소매를 내렸습니다. 멍을 가리려는 듯한 행동이었어요. 훈련 중에 다쳤습니다. 하지만 김대호의 눈에는 그게 훈련으로 인한 상처가 아니라는 게 명백했습니다. 위치도 이상했고 색깔도 인위적인 충격에 의한 것 같았어요. 주변에 있던 다른 병사들도 뭔가 움츠러든 분위기였습니다. 군단장이 왔는데도 자연스럽지 못했어요. 특히 선임병들의 표정이 어색했죠. 김대호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카를 추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오히려 지훈에게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었거든요. 모두 수고하고 있어요. 계속하세요. 김대호는 생활관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조카의 변한 모습, 팔의 멍자국,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상한 분위기까지. 사단장실로 돌아가는 길에 김대호는 결심했습니다. 이 부대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참모장에게 연락해서
17사단 지휘계통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하세요. 내일까지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김대호의 단호한 대답에 참모장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김대호의 마음은 이미 무거워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소등 시간이 지나고 1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17사단 신병생활관은 고요했어요. 하지만 양현석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낮에 군단장이 왔을 때의 일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김지훈이 멍자국을 숨기려던 모습, 그리고 군단장의 날카로운 눈빛까지.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양현석은 22살이었습니다. 김지훈과 같은 날 입대한 동기였죠. 처음에는 지훈이 너무 모범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규정을 철저히 지키고 선임들에게 깍듯하게 대하는 모습이 때로는 오버스럽게 느껴지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양현석은 깨달았습니다. 지훈이 특별한 게 아니라 이 부대가 이상한 거였어요. 다른 부대에서 온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심한 곳은 드물었거든요. 양현석 자신도 처음에는 가담했습니다. 선임들이 지훈을 괴롭힐 때 같이 웃기도 했고 때로는 직접 참여하기도 했어요. 그래야 자신이 안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점점 도가 넘었습니다. 단순한 장난이나 기합을 넘어서 명백한 폭력이 되었어요. 특히 오중식 중사가 개입하면서부터는 걷잡을 수 없게 되었죠. 어젯밤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중식 중사가 지훈을 불러내서 복도에서 얼차례를 시켰어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죠. 너 왜 그렇게 잘난 척해? 갑자기 주먹이 지훈의 옆구리로 날아갔습니다. 지훈은 신음소리도 내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졌어요. 그 모습을 본 양현석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이게 맞나? 양현석은 자신에게 물었어요. 군대가 원래 이런 곳인가요? 선배들이 후배를 때리는 게 당연한 일인가요? 더 충격적인 건 지훈의 반응이었습니다. 맞고도 아무 말 없이 일어나서 다시 차렷 자세를 취했어요. 눈물도 흘리지 않았죠. 마치 체념한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지훈은 더욱 말이 없어졌어요. 식사 시간에도 혼자 앉아 있었고 자유 시간에도 구석에서 혼자 있었죠. 동기들과의 대화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양현석은 여러 번 지훈에게 다가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자신도 표적이 될까봐 두려웠거든요. 그런데 오늘 군단장이 온 거였어요. 그것도 지훈을 유심히 봤죠. 혹시 지훈의 가족 중에 높은 사람이 있는 건 아닐까요? 양현석은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큰일이 날 것 같았거든요. 조용히 생활관을 나온 양현석은 복도를 걸었습니다. 당직실 앞을 지나 위병소로 향했어요. 거기에는 건의함이 있었거든요. 위병소는 조용했습니다. 당직 근무자는 졸고 있었어요. 양현석은 조심스럽게 건의함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미리 준비해온 편지지를 꺼냈어요. 볼펜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무엇부터 써야 할지 막막했죠. 한참을 고민한 후 양현석은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김지훈 이병은 입대 후 지속적으로 선임들과 부사관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습니다. 글을 쓰면서도 손이 계속 떨렸어요. 이게 발각되면 자신도 보복을 당할 게 뻔했거든요. 특히 오중식 중사는 거의 매일 김지훈 이병을 불러내서 때리고 있습니다. 복부와 팔에 멍자국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양현석은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적었어요. 날짜와 시간, 그리고 목격한 내용들을 상세히 기록했죠. 이미 여러 번 폭행이 있었고 김지훈 이병의 상태가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빠른 조치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서명을 해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익명으로 남기기로 했죠. 편지를 접어서 건의함에 넣는 순간 양현석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한 거였어요. 위병소를 나와 생활관으로 돌아가는 길에 양현석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잘한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하지만 적어도 양심에는 부끄럽지 않은 선택이었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위병소 근무자가 건의함을 확인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편지가 한 통 들어 있었어요. 내용을 확인한 근무자는 즉시 상급자에게 보고했죠. 그 보고는 연쇄적으로 올라갔습니다. 대대장, 연대장, 그리고 마침내 사단장에게까지 전달되었어요. 사단장은 편지를 읽고 나서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어제 군단장이 유독 신병생활관에 관심을 보인 이유를 알 것 같았거든요. 즉시 군단 참모부에 보고하세요. 사단장의 지시가 떨어졌고 곧바로 김대호 중장에게 보고가 올라갔습니다. 김대호는 보고서를 받자마자 참모장을 불렀어요. 내일 아침 전원 휴가 취소하고 17사단 내부 감사 시작합니다. 특별한 지시사항이 있습니까? 철저히 하세요. 놓치는 게 없도록. 김대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어제의 의심이 현실로 드러난 거였어요. 내부 감사가 시작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17사단 전체가 긴장 상태에 빠져 있었어요. 갑작스러운 조사에 모든 간부들이 바짝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죠. 김대호 중장은 그동안 수집된 증거들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익명 신고서뿐만 아니라 다른 병사들의 증언도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모든 것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오중식 중사를 중심으로 한 체계적인 가혹행위였습니다. 특히 김지훈이 주요 표적이었다는 사실도 명확해졌죠. 다른 신병들도 피해를 봤지만 지훈만큼 심하지는 않았어요. 김대호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직접 조카와 이야기를 나눠야 할 때였어요. 하지만 이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일이었죠. 자칫하면 조카에게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었거든요. 오후 3시 김대호는 17사단 면담실에 지훈을 불렀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두 자리를 비우고 단둘만 남았어요. 지훈은 여전히 경직된 자세로 서 있었죠. 앉아. 김대호의 말에 지훈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등을 고추 세우고 무릎을 모은 채 긴장한 자세를 유지했어요. 마치 신문을 받는 것처럼 보였죠. 김대호는 조카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한 달 사이에 많이 야윈 것 같았어요. 뺨이 움푹 들어갔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었죠. 무엇보다 예전의 밝은 표정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어요. 지훈아, 괜찮니? 간단한 질문이었지만 지훈은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살짝 끄덕였지만 확신 없는 제스처였어요. 김대호는 더 구체적으로 물어봤죠. 부대 생활은 어때? 힘든 일 없어? 이번에도 지훈은 망설였습니다. 시선을 바닥으로 떨어뜨린 채 한참을 고민하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김대호의 눈에는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카의 목소리에는 활기가 없었고 몸짓에서도 위축된 느낌이 역력했거든요. 김대호는 좀 더 직접적으로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돌려서 말할 상황이 아니었어요. 팔에 있는 멍은 뭐야? 순간 지훈의 몸이 굳어졌습니다. 반사적으로 팔을 감싸듯 움켜쥐었어요. 그 반응만으로도 김대호는 충분히 알 수 있었죠. 훈련 중에 다쳤습니다. 여전히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게 너무 명백했죠. 김대호는 의자를 조카 쪽으로 가까이 당겼습니다. 위압적이지 않으면서도 진지한 분위기를 만들려고 했어요.
지훈아, 나는 내 삼촌이야. 군단장이기 전에 가족이라고. 이 말에 지훈의 눈가가 조금 촉촉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고개를 들지는 않았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봐. 삼촌이 도와줄게.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훈은 입술을 꽉 다물고 있었어요. 말하고 싶은 듯 하면서도 뭔가 두려워하는 표정이었죠. 마침내 지훈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어요. 김대호는 조카의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지훈의 목소리가 간신히 들렸어요. 김대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그냥 저녁만 하면 돼요. 이 말을 들은 순간 김대호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군인을 꿈꾸며 입대한 조카가 이제는 그냥 나가기만을 바라고 있다는 거였어요. 지훈아, 군대가 어때? 군대. 지훈이 말을 멈췄습니다. 뭔가 말하려다가 다시 입을 다물었어요. 김대호는 기다려줬죠. 군대, 삼촌이랑 같을 줄 알았어요. 드디어 나온 말이었습니다. 지훈의 목소리에는 실망과 좌절이 가득했어요. 김대호는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조카가 자신을 보고 군인을 꿈꿨는데 정작 현실의 군대는 그 꿈을 산산조각 내버린 거였어요. 어떤 점이 달랐어? 삼촌은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군대는 서로 믿고 의지하는 곳이라고. 나라를 지키는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지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냥 매일 맞고 욕먹는 곳이에요. 마침내 터진 고백이었습니다.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 번에 쏟아지는 것 같았죠. 김대호는 조카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말로 위로하기보다는 그냥 곁에 있어주고 싶었어요. 누가 그랬어? 말하면 더 심해져요. 다들 그래요. 지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복이 두려운 거였어요. 이제는 아니야. 삼촌이 있잖아. 김대호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지훈이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혼자 견뎌야 했던 고통을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오중식 중사의 일상적인 폭력, 선임들의 괴롭힘, 그리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까지. 지훈은 마치 고해성사를 하듯 모든 걸 말했습니다. 김대호는 들으면서 주먹을 꽉 쥐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조카 앞에서는 참았죠. 지금은 지훈을 안심시키는 게 우선이었거든요. 이제 끝났어. 더 이상 아무도 너를 괴롭히지 못해. 김대호의 단호한 말에 지훈이 처음으로 삼촌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오랜만에 희망의 빛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면담이 끝난 지 이틀 후 김대호 중장은 어군단 회의실에서 17사단 주요 지휘관들을 호출했습니다. 사단장부터 연대장, 대대장까지 모든 지휘 책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어요.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죠. 회의실 안은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김대호 중장의 표정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굳어 있었어요. 그동안 수집한 증거자료들이 책상 위에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죠. 김대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평소보다 낮고 무거운 목소리였어요. 여러분들이 지휘하는 부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이미 내부 조사 결과를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김대호는 조사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지난 한 달간 벌어진 가혹행위의 실상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날짜별로 정리된 폭행 사건들, 피해자들의 증언, 그리고 목격자들의 진술까지 모든 것이 문서화되어 있었죠. 오중식 중사를 비롯한 주요 가해자들은 이미 구속되어 있었습니다. 군형법
제94조 지위남용 폭행죄와 제92조 상관 모독죄 등이 적용되었어요. 단순한 기합이나 훈육의 차원을 넘어선 명백한 범죄 행위로 판단된 거였죠. 사단장은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자신의 부대에서 벌어진 일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연대장과 대대장들도 마찬가지였죠. 김대호는 각각의 사건을 하나씩 짚어나갔습니다. 특히 김지훈에게 가해진 폭행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언급될 때마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어요. 야간 시간대에 이루어진 집단 가혹행위, 복도에서 벌어진 1대1 폭행, 그리고 일상적으로 반복된 언어폭력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 더욱 충격적이었죠. 김대호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냉정함을 유지하던 그도 이번만큼은 감정을 억누르기 어려웠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지휘하는 대한민국 국군입니까? 날카로운 질문에 아무도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징계 수위는 예상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사단장은 즉시 보직해임되었고 연대장과 대대장도 중징계 처분을 받았어요. 지휘감독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는 이유였죠. 오중식 중사와 직접적인 가해자들은 군사법원에 송치되었습니다. 폭행죄와 함께 군기문란죄까지 적용되어 중형이 예상되었어요. 특히 오중식 중사는 전역 후에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었죠. 하지만 김대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처벌이 아니었습니다. 재발 방지였어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진짜 목표였죠. 앞으로 모든 부대에 병영 내 인권보호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김대호의 발표에 참석자들이 고개를 들었어요. 구체적인 대안이 나온 거였죠. 새로운 시스템에는 여러 장치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익명신고 체계의 강화, 정기적인 외부 감사 그리고 무엇보다 지휘관들의 책임 강화가 핵심이었어요. 특히 병사들이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는 채널을 다양화했습니다. 기존의 건의함뿐만 아니라 온라인 신고 시스템, 외부 기관 연계 신고 등이 새로 도입되었죠. 지휘관 교육도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병영 내 인권 교육이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가혹행위 예방을 위한 매뉴얼도 배포되었어요. 김대호는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조카가 아니라도 누가 되어도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은 참석한 모든 지휘관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사적인 감정이 아닌 원칙의 문제라는 걸 분명히 한 거였죠. 회의가 끝난 후 김대호는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부대 곳곳에서 훈련하는 병사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저들 모두가 안전하게 복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자신의 책임이라고 생각했죠. 언론에서도 이번 사건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군 고위 간부의 조카가 피해자였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았어요. 하지만 김대호는 언론 대응도 원칙적으로 처리했죠. 개인적인 감정이나 가족 관계는 최대한 배제하고 순수하게 군기강 확립과 병영 문화 개선 차원에서 접근했습니다. 그래야 진정한 변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징계 조치가 완료된 후에도 김대호는 지속적으로 17사단을 주시했습니다. 새로 부임한 지휘관들이 제대로 된 부대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했어요. 몇 주가 지나자 17사단의 분위기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병사들의 표정이 밝아졌고 무엇보다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김대호는 이런 변화를 보면서 조금씩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조카 지훈도 점차 회복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물론 상처가 완전히 아물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적어도 희망은 보이고 있었죠.
공식적인 징계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김대호 중장은 조카 지훈을 부대 밖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군단장과 부하가 아닌 삼촌과 조카로서의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만남 장소는 17사단 인근 병영병원이었습니다. 지훈이 가혹행위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상처를 치료받고 있는 곳이었죠. 김대호는 일부러 정복이 아닌 사복을 입고 나왔어요. 오늘만큼은 그냥 가족으로 있고 싶었거든요. 병원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오후 4시라는 애매한 시간이라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김대호는 지훈이 치료받는 상담실을 찾아갔죠. 문을 열고 들어서자 지훈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진 모습이었어요. 얼굴에 생기가 조금 돌아왔고 시선도 예전처럼 회피하지 않았죠. 하지만 여전히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은 상태였어요. 김대호는 지훈 옆에 자연스럽게 앉았습니다. 평소 습관처럼 고든 자세를 취하려다가 의식적으로 몸을 편하게 했어요. 지금은 딱딱한 군인이 아니라 따뜻한 삼촌이어야 했거든요. 많이 좋아졌네. 김대호의 말에 지훈이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표정이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짐작이 갔죠. 지훈의 팔에 있던 멍자국들은 거의 사라져 있었습니다. 신체적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치유되었어요.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걸 김대호도 알고 있었죠. 상담은 어때? 도움이 되고 있어?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는 상담을 받는 것조차 부담스러워했지만 이제는 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어요. 전문 상담사와의 대화를 통해 조금씩 마음을 정리해 나가고 있었죠. 김대호는 지훈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군인으로서는 보이기 어려운 따뜻한 제스처였어요. 지훈도 거부하지 않았죠. 지훈아, 삼촌이 미안해. 진심 어린 사과였습니다. 김대호는 그동안 이 말을 하고 싶었어요.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할 수 없었던 개인적인 사과였죠. 지훈의 눈이 조금 촉촉해졌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절망적인 눈물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안도감이 섞인 눈물 같았죠. 김대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평소 과묵한 성격이었지만 오늘만큼은 할 말이 많았어요. 삼촌이 너한테 보여준 군대는 가짜였어. 진짜 군대는 내가 경험한 그런 곳이 아니야. 이것은 김대호 자신에게도 고통스러운 고백이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몸담아온 조직이 조카에게는 지옥 같은 곳이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지훈은 삼촌의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예전처럼 반박하거나 위축되지 않았어요. 상담을 통해 많은 것들을 정리했기 때문이었죠. 삼촌이 말씀하신 군대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지훈의 말에 김대호가 놀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내가 운이 나빴던 거죠. 삼촌 잘못이 아니에요. 오히려 지훈이 김대호를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성숙해진 모습이었어요. 힘든 경험을 통해 정신적으로 한층 성장한 것 같았죠. 김대호는 조카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랑스러우면서도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런 시련을 겪지 않고도 충분히 훌륭하게 자랄 수 있었을 텐데 불필요한 고통을 겪게 한 것 같았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김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훈의 미래에 대해서는 본인이 결정해야 할 일이었어요. 지훈은 잠깐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것도 상담 과정에서 많이 고민했던 문제였어요. 일단 복무는 마칠 거예요. 도망치는 것 같아서 싫어요. 의외의 대답이었습니다. 김대호는 지훈이 전역을 원할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전역 후에는 다른 일을 해볼까 해요. 지훈의 계획은 의외로 구체적이었습니다.
군 관련 시민단체에서 일하고 싶다고 했어요. 자신과 같은 피해자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다는 거였죠. 김대호는 조카의 그런 결심을 듣고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자랑스러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안타까웠어요. 군인의 꿈을 포기하게 만든 현실이 아쉬웠거든요. 좋은 결정인 것 같아. 삼촌이 도울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김대호의 지지에 지훈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특별한 대화는 없었지만 서로의 마음을 충분히 나누고 있었어요. 김대호는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현장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자신의 한계를 깨달았어요. 앞으로는 더욱 세심하게 부하들의 상황을 살펴야겠다고 다짐했죠. 지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힘든 경험이었지만 그것을 통해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계급이나 권위보다는 사람에 대한 존중이 더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죠. 병원을 나서는 길에 김대호는 지훈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예전처럼 어린 조카를 대하는 게 아니라 동등한 어른으로 인정하는 제스처였어요. 고생 많았어. 이제 정말 끝났어. 김대호의 확신에 찬 말에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 될 것 같았어요. 사건이 마무리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17사단 가혹행위 사건은 대한민국 군대 역사상 가장 강력한 징계 조치가 내려진 사례로 기록되었어요. 언론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이며 후속 보도를 이어갔죠. 오후 9시 주요 뉴스 시간이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전국으로 전해졌어요. 17사단 가혹행위 사건 이후 군 병영 문화가 획기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대호 중장이 도입한 병영 내 인권보호 시스템이 전군으로 확산되면서 유사 사건이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면에는 새롭게 정비된 17사단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밝은 표정으로 훈련받는 병사들, 서로를 존중하며 대화하는 간부와 병사들의 모습이 대조적이었어요. 불과 몇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죠. 특히 익명신고 시스템의 활용도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예전에는 문제가 있어도 신고하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안전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신고자 보호 장치가 강화되면서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크게 줄었죠. 김대호 중장의 사무실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벽면에 새로운 액자가 걸려 있었어요. 병영 내 인권보호 시스템 구축 유공이라는 국방부 장관 표창장이었죠. 하지만 김대호에게는 그런 포상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매주 한 번씩 받아보는 전군 가혹행위 발생 현황 보고서였습니다. 숫자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었어요. 물론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예전에 비하면 획기적인 감소였죠. 더 중요한 건 신고 건수가 늘어났다는 점이었습니다.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한 게 아니라 숨겨져 있던 문제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는 의미였어요. 그만큼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였죠. 김지훈은 예정대로 전역했습니다. 마지막 몇 개월은 비교적 평온하게 보낼 수 있었어요. 새로 부임한 지휘관들과 달라진 부대 분위기 덕분이었죠. 전역식 날 김대호 중장이 개인적으로 참석했습니다. 공식적인 일정은 아니었지만 조카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해주고 싶었거든요. 지훈의 얼굴에는 완전히 밝음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입대 초기의 순수한 열정은 사라졌지만 대신 더 성숙하고 깊이 있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힘든 경험을 통해 진정한 어른으로 성장한 거였죠. 전역 후 지훈은 약속대로 군 관련 시민단체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군인권센터라는 곳이었어요.
가혹행위 피해자들을 상담하고 법적 지원을 하는 단체였죠. 처음에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비슷한 피해를 당한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서 오히려 치유의 기회가 되었죠. 지훈의 업무는 주로 신고 접수와 초기 상담이었습니다. 군대에서 직접 겪은 경험이 있어서 피해자들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훈과의 상담을 통해 위로받고 용기를 얻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양현석과의 재회였습니다. 지훈에게 처음 신고 편지를 써준 그 동기였어요. 양현석도 전역 후 지훈과 비슷한 일을 하고 있었죠. 두 사람은 함께 병영 내 가혹행위 예방 캠페인을 기획했습니다. 전국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돌아다니며 입대 예정자들에게 올바른 군 생활에 대해 교육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김대호 중장도 이런 활동을 적극 지원했습니다. 군 차원에서도 예방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거든요. 지훈과 양현석의 활동은 군과 민간의 협력 사례로도 주목받았죠. 1년이 지나자 확실한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군 전체의 가혹행위 신고 건수는 3배로 늘었지만 실제 발생 건수는 절반으로 줄었어요. 숨겨져 있던 문제들이 드러나면서 예방 효과까지 나타난 거였죠. 국정감사에서도 이런 성과가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김대호 중장은 국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병영 문화 개선 과정을 설명했어요. 개인적인 아픔이 전군의 변화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김대호의 발언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사적인 감정을 넘어서 공적 책임을 다한 지휘관의 모습으로 평가받았죠. 언론에서도 지속적으로 이 사건을 조명했습니다. 단순한 가혹행위 사건을 넘어서 한국 군대 문화 전반의 변화를 상징하는 사례로 다뤄졌어요. 특히 해외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군 인권 보호 시스템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구축한 사례가 드물었기 때문이었어요. 김지훈은 이제 피해자가 아닌 활동가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픈 경험을 다른 사람들을 돕는 밑거름으로 승화시킨 거였죠. 삼촌 김대호 못지않게 사회에 기여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김대호와 지훈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편안한 관계가 되었어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삼촌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김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용기를 낸 거야. 나는 그냥 내 할 일을 했을 뿐이고. 두 사람 모두 이제는 과거의 아픔을 딛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경험은 수많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이 되고 있었어요. 17사단 가혹행위 사건은 이제 역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남긴 교훈과 변화는 계속 이어지고 있었어요. 더 좋은 군대, 더 인간적인 군대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말이죠.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